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통관리사 2급. 우리 이제 문제풀이 이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이론 문제, 이론을 갖다 이제 중심적으로 공부를 했는데, 실제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시험을, 이제 종이에 나와 있는 시험 문제를 풀어서, 그쵸, 합격을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론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문제풀이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론 정도는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시청각으로 한 번 정도만 공부해 주신 다음에 이제 문제풀이를 하고 틀린 부분을 다시 찾아가는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특히나 네 과목은 다 독자적으로 한 과목씩 독파하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자, 1과목이 뭐냐면 유통물류 일반입니다. 저랑 같이 할 유통물류 일반. 2과목이 상권 분석. 3과목이 유통 마케팅이죠. 유통 마케팅. 4과목이 유통 정보입니다. 자, 2024년도부터 유통 마케팅, 그 다음에 유통 정보에 대해서 범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죠. 자, 유통 마케팅 같은 경우에는 디지털 마케팅 분야가 좀 들어갔단 말이죠, 여기. 디지털 마케팅이 들어갔어요. 디지털 마케팅이 이제 추가가 됐고, 유통 정보 같은 경우에는 뭐 CRM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ERP,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뭐 SCM이죠. SCM이 포함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과목에 있던 유통물류 일반에 있던 SCM이 바로 여기로 이제 이동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유통물류 일반은 범위가 조금 줄어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유통물류 일반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득점이 가능하겠다. 그래서 여러분 일단은 기본적으로 상권 분석에서 고득점을 하셔야 됩니다. 20문제가 나오는데 자, 유통물류 일반의 범위에 뭐 한 반도 안 돼요. 반도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20문제가 나오죠. 이거 80점에서 90점까지 맞으셔야 돼요. 8, 90점을 맞으시면 쉽게 합격할 수가 있겠다. 제가 100점 맞은 분들도 여러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에서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가지고 득점을 좀 하시는 게 중요하겠고. 자, 유통 마케팅이나 유통 정보는 최근에 범위가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모르겠습니다. 2024년도에 출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조금은 부담이 됐다. 하지만 유통물류 일반에서 SCM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빠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인적자원 관리도 범위가 상당히 줄었고요. 재무 관리도 범위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은 득점이 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유통물류 일반도 한 70점 정도 맞을 수 있도록 공부를 해주시고 중요한 건 기출문제를 얼만큼 많이 풀어보느냐죠. 기출문제를 많이 다뤄볼수록 합격하기가 좋다라는 거예요. 최근 3년치에서 5년치 정도 기출문제를 무조건 섭렵하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된다는 얘기죠. 우리 신지원에도 마찬가지로 그 기출문제 해설해 놓은 강의가 있고요. 기출문제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기출문제 해설해 놓은 게 많이 있습니다. 이걸 많이 듣고 많이 풀어볼수록 여러분들한테 합격으로 점점점 가까워진다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린 다음에 문제풀이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가 생각보다는 조금 많이 있어요. 많이 있는데 최근 문제는 또 이제 기출문제집이 따로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집에서 많이 있기 때문에 최근 문제는 조금 뺐고 예전 문제들 위주로 좀 진행했고 그 다음에 최근 문제도 중간 제가 포인트로 집어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 1번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유통에 대한 관련된 내용 옳지 않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 뭐 상당히 잘 나온 대표적인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도 출제가 됐던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인지 아니면 옳은 것인지 이걸 또 잘 보셔야 돼요. 옳은 것은인지 아니면 옳지 않은 것은인지. 자, 옳지 않은 것은 5가지 중에서 가장 이상한 거 하나만 딱 골라내시면 된다는 거죠. 1번 보면 제품의 물리적 흐름과 법적 소유권은 반드시 동일한 경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반드시, 오직, 그쵸? 모든, 반드시, 오직. 그 다음에 2023년도에 뭐가 나왔냐면 2023년도 3회차에 2문제가 나왔어요. 모든이라는 모든. 이런 표현이 나오면 틀릴 가능성이 한 90% 이상이다라는 거죠. 물리적인 흐름과 법적 소유권이 반드시 동일한 경로를 흘러가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정답 1번입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다 보셔야 되고요. 2번 보시면 물적 유통 경로, 상적 유통 경로, 물류, 상류에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죠. 상적 유통은 소유권 이전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물적 유통 경로는 뭡니까? 물류에 관련된 거죠. 물적 유통에 관련된 부분이다. 운송, 보관, 하역. 그렇죠? 상적 유통 앞뒤에서 운송, 보관, 하역 등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 4번 지문도 중요합니다. 뒤에 문제가 나오니까 바로 보도록 하죠. 문제 2번인데요. 유통산업의 다양한 역할 중에서 경제적인, 사회적인 역할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역할이잖아요, 역할. 어떤 기능적인 부분이다. 이거는 대부분 순기능을 얘기하는 거죠. 순기능.
역기능을 얘기하진 않을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생산자와 소비자 간 촉매 역할을 한다. 어떤 생산자가 있고 소비자가 있으면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했죠. 여기서 뭔가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고 했죠. 매개체. 이 매개체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유통이다. 유통. 여기는 매개체 대신 촉매란 단어를 썼죠. 촉매. 매개체 역할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고용을 창출해주고요. 물가도 조정을 해줍니다. 경쟁으로 인해서 제조업의 발전을 저해합니까? 이건 아니잖아요. 이게 순기능에 대한 게 아니죠. 기능에 대한 게 아니다. 경쟁으로 인해서 제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게 아니라 경쟁은 일정 부분 필요한 것입니다. 소비문화 창달에 기여한다. 정답은 4번 되겠어. 4번. 이런 문제도 어려운 문제가 아니었고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는 4번, 8번에도 비슷한 문제가 나오죠. 4번, 8번 같이 봐주시고요. 제가 모든 문제를 다 풀어볼 수는 없습니다. 간략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일단 효용, 유틸리티에 관련된 거, 유틸리티. 자, 우리 소유적 효용도 있고요. 제일 많이 나온 거 장소적 효용. 장소적 효용. 효용이죠, 효용. 시간적 효용, 이런 것들이 있죠. 아니면 형태적 효용도 있다. 장소적 효용은 뭘 통해서? 운송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라는 것이고요. 자, 시간적 효용은 보관을 통해서 실현이 된다라는 거. 형태적 효용은 어떤 유통 가공이라든가 아니면 분할을 통해서 분할이죠, 분할.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 소유적 효용은 뭐예요? 자, 소유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아니면 소유권이 이전돼서 있도록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신용기능이죠, 신용기능. 할부.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자, 1번 박스 보시면 유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생산자를 일일이 방문하여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 이를 대신하여 중간상들이 적절한 곳에 물류센터와 도매상을 설치해서 운반의 효율성, 신속성을 강화하고 소비자가 편의에 맞는 장소에서 쉽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뭐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생산자와 소비자가 멀리 떨어져 있단 말이죠. 이거 뭐예요? 장소적이죠, 장소적. 장소적 격차가 있단 말이에요. 장소적 장애가 있어요. 이거를 해소시켜주는 건 뭐죠? 이거는 운송을 통해서. 그렇죠. 장소적 효용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정답 5번 되겠어요, 5번. 그래서, 보시면 소비자, 생산자, 일일이 방문해서 제품을 구매해야 된다.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다는 얘기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셔야 된다. 소비자는 가장 가까운데, 그렇죠? 그 다음에 생산자는 어디, 대형 마트라든가 물류센터라든가 이런 데 납품하면 된다는 얘기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4번 문제는 지금 말씀드렸던 문제, 장소 효용, 시간적 효용 다 쭉 나와 있으니까 풀어봐 주시고요. 자, 5번 문제 가겠습니다. 유통산업의 경제적 의의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거, 역사적인 부분이 나왔는데, 그렇게 좋은 문제는 아니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최근 기출문제이긴 합니다. 유통산업은 국민 경제적 측면에서 생산과 소비를 연결해주는 기능, 그쵸? 생산자와 소비자가 멀리 떨어져 있잖아요. 이거를 갖다 연결해준다. 이거 계속 나오는 것들이고요. 2번에 보면, 유통산업은 국민들로 하여금 상품이나 서비스, 소비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생활 수준을 유지, 그 다음에 향상시켜준다. 유통산업은 국가 경제를 순환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돼 있죠. 좋습니다. 4번에 보면 유통산업은 2010년대 후반 유통시장 개방과 자유화 정책 이후 급속도로 발전하여 제조업에 이은 국가기관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2010년대 후반에 이렇게 개방된 게 아니죠. 우리 IMF 때 1997년 12월 IMF 환란이 있었어요. 외환 위기가 있었죠. 이때 다 개방된 거예요. 외환을 갖다가 조달받는 조건으로 다 풀어준 거죠. 4번입니다. 4번. 정답은 4번이라는 거 봐주시고. 문제 6번 보시면 유통 경로 기능에 관련된 부분. 이것도 너무 쉬운 거죠. 기능이잖아요, 기능. 순기능, 역기능이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기능은 대부분 순기능에 대한 것이다. 5번 보면 경로를 통한 유통 기능의 제거 이런 거 아니겠죠. 정답 5번입니다. 문제 7번 유통 경로상 여러 경로 유통기관들의 유통 흐름의 유형에 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이런 문제인데 이 문제는 짝대기를 잘 그시면 돼요. 매칭을 잘 시키면 된다는 얘기죠. 이것도 최근 기출문제죠. 자, 물적 흐름이 나왔고 소유권의 흐름이 나왔어. 소유권의 흐름을 다른 말로 하면 상적 유통이죠. 상적 유통. 상적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 보시면 1번 물적 흐름이잖아요. 물적 흐름 뭐예요? 물자가 왔다 갔다 흘러다니는 거잖아요. 원재료라든가 제품이라든가 반제품 이런 얘네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생산자로부터 누구한테 중간 상인을 거쳐서 소비자까지 가는 것들이죠. 그런 흐름을 우리는 물적 흐름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얘랑 연결되는 것이고요. 자, 기업권에 보면 유통기관으로부터 다른 기관으로 소유권의 이전이라고 돼. 소유권 이전은 얘랑 얘기가 되는 것이죠. 디귿권에 뭐 지급 흐름, 고객이 대금을 지급하거나 판매점이 생산자에게 송금한다. 이건 맞는 것이죠. 정답은 디귿번 되는 것이고. 얘네들도 바뀌었어요. 정보 흐름은 유통기관 사이의 정보 흐름 이렇게, 그 다음에 촉진 흐름은 얘네들이다. 너무나 쉬운 문제였죠. 정답은 디귿번이죠. 디귿번. 이런 문제만 나와준다면 상당히 좋죠. 근데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틀리면 가스다. 가스. 8번 문제는 앞에 나와 있던 효용에 관련된 문제니까 여러분들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유통은 상적, 그렇죠? 상적 유통, 상류와 그다음에 물적 유통으로 분류가 되는데 이에 대한 설명,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자, 상류는 매매 계약 등의 거래의 흐름을 의미한다라는 거, 그렇죠? 매매 계약 등을 통해서 뭐예요?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죠. 소유권이 이전되는 거다. 계속 나오고 있죠. 어떻게 보면 같은 지문, 지문적인 표현은 좀 다르지만 용어로 본다면 동일한 용어가 계속 나오는 거죠. 물류는 물자의 흐름을 의미한다. 물류는 상류의 파생 기능을 수행한다라는 거 처음 나온 지문이지만 상당히 좋은 지문이다. 물류란 것은 물류는 뭐야? 물적유통이잖아요. 물적유통. 물적유통의 대표적인 게 운송, 보관, 하역 이런 것들이죠. 얘네들은 상류가 있어요. 상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소유권의 이전 행위입니다. 소유권의 이전 행위 앞뒤에서 있는 애들이 앞뒤에서 있는 애들. 상적 유통을 통해서 소유권이 이전돼야만 얘네들이 의미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파생 수요, 파생 기능이라고 합니다. derived function 이렇게 얘기하죠. 자, 3번에 보면 상류와 물류는 고도의 긴밀한 협력 관계를 필요로 하고 상호 보완적인 관계다. 좋습니다. 물류 합리화의 일환으로 상류와 물류의 분리 운영이 제시되고 있다. 이게 뭐죠? 4번이 상물 분리죠. 상물 분리라고 합니다. 상류와 물류는 분리했을 때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각자의 전문성을 높이란 얘기입니다. 높이란 얘기. 정답은 5번이에요. 상물 분리는 이거 4번에 나와 있는 지문이잖아요. 상물 분리는 배송센터나 공장에서 하고 있던 물류 활동을 지점이나 영업소로 집중해서 수행하는 것, 이런 것들이 아닌 것이죠. 상류와 물류는 분리해서 각각의 전문성을 제고하라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효율성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분업화에 대한 얘기다. 분업화. 예, 정답은 5번. 이런 문제도 출제가 여러 번 됐었습니다. 자, 테마 2에 관련된 문제 보도록 하죠. 테마 2에 관련된 문제 보면 1번 보면 유통기관의 종류, 도매상의 분류와 기능 나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도매상, 그 다음에 유통기관이 나오면 또 하나 소매상이죠. 소매상.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얘네들의 각각의 종류, 도매상의 종류, 소매상의 종류, 그 다음에 얘네들 각각의 기능, 그렇죠? 도매상은 제조업자와 소매상에 대한 기능이 있다란 말이죠. 소매상은 누구? 제조업자와 그 다음에 소비자에 대한 기능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걸 니네들이 알고 있느냐를 묻는 문제입니다. 종류와 기능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다. 문제 1번. 도매상 중에서 회전이 빠른 한정된 계열의 상품을 소규모 소매상들한테 현금 지불 조건으로 판매한다. 현금 지불 조건으로 판매하며 배달 등의 서비스는 수행하지 않는 놈 뭐예요? 이거는 현금만 받고 돈만 받고 물건만 내주는 역할을 해주는 거잖아요. 현금 거래 도매상이다. 현금 도매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그래서 얘네들 우린 뭐라고 하냐면 한정 기능 도매상 중에서 한정 기능 도매상, 완전 기능 도매상도 있고 한정 기능 도매상도 있습니다. 얘네들 한정된 기능만 해주는 거죠. 그 중에서 현금 거래 도매상 뭐예요? 현금 받고 물건만 내주는 거예요. 트럭 도매상은 자, 현금 받고 어때요? 배달까지 해주는 것이죠. 직송 도매상은 큰 제품들, 중기계라든가 목재라든가 이런 것들, 자, 주문이 들어오면 도매상으로 하여금 물건 갖다 주도록 만드는 애들이죠. 드랍시퍼라고 합니다. 진열 도매상은 돈 받고, 그렇죠? 배달도 해주고 진열까지 해주는 것을 얘기한다. 정답은 5번입니다. 5번. 자, 이것도 2번, 4번, 9번에 지금 여기 말씀드렸던 한정 기능 도매상에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요. 더구나 2023년도 3회차에 한정 기능 도매상 중에서 직송 도매상 또 시험에 나왔죠. 2023년도 3회차 직송 도매상에 대한 용어의 정의 정확하게 여러분들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문제 2번도 뭐 동일한 얘기예요, 이거 뭐. 문제 2번에 보면 정답은
주로 목재나 석탄, 중기계 같은 것들 취급한다라고 이제 벌크 화물이에요, 벌크 화물. 아주 중량의 벌크 화물을 얘기하는 것이죠. 정답은 직송도매상입니다. 직송도매상. 여기 힌트를 상당히 많이 줬어요. 이거 예전 기출문제고, 자, 2023년도 3회차 기출문제 보면 거의 동일하게 직송도매상이 정답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문장이 이거랑 조금 달라요. 한번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문제 3번 보시면 도매상의 기능입니다. 자, 도매상의 기능은 둘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는 누구예요? 그 소매상을 위한 기능, 또 하나는 제조업자를 기능. 자, 이 중에서는 소매상을 위한 기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소매상을 위한 도매상의 기능으로 분류할 때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과 그 다음에 소매상을 위한 기능을 구분할 때 다음 중 성격이 다른 하나를 고르라고 하고 있네요. 시장 정보를 제공한다, 시장을 확대해준다, 신용, 금융 기능을 한다, 재고, 유지 기능을 한다, 주문 처리 기능을 한다. 이 중에서 신용 및 금융 기능을 해주는 건 누가? 도매상이 누구한테? 소매상한테 해주는 것이다. 뭐 할부 기능이라든가 신용 기능이라든가 금융을 빌려준다라든가 융통하는 기능을 해주는 것은 누구? 소매상을 위한 기능이고, 나머지 시장 정보, 시장 확대, 재고 유지, 주문 처리는 누구? 얘네들은 다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에 해당한다. 이게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문제 4번도 한번 풀어보시고요. 문제 4번. 문제 5번 보죠. 다음 글상자에서 공통으로 설명하는 도매상 뭐냐 이거죠. 가장 전형적인 도매상이다 라고 되어 있고, 완전 서비스 도매상, 그 다음에 한정 서비스 도매상으로 나눠진다. 그렇다면 아까 완전 서비스 도매상, 그 다음에 한정 서비스 도매상 말씀드렸죠. 지금까지는 얘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현금 무배달 도매상, 그렇죠? 그 다음에 트럭 도매상, 직송 도매상, 그 다음에 진열 도매상, 이렇게 얘네들이 엄청 많이 나오다가 최근에는 얘네들도 좀 출제되고 있죠. 전문품 도매상, 일반 상품 도매상, 그렇죠? 한정 상품 도매상에서 얘네들이 또 시험에 나오고 있습니다. 얘네 둘을 합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상인 도매상이라고 합니다. 상인 도매상. 상인 도매상이라고 하고요. 또 이제 제조업자 도매상도 있어요. 제조업자 도매상. 제조업자 도매상 뭐예요? 제조업도 도매도 직접 자기가 하는 것이죠. 그 밖에 브로커들 이런 것들도 있죠. 브로커. 그죠? 수수료를 먹는 에이전시, 중개인들도 있는 것이고요.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에 4번 되겠습니다. 5번에 4번. 자, 6번 문제가 있는데 6번 상인 도매상은 수행 기능의 범위에 따라서 크게 완전 기능 도매상, 한정 기능 도매상 계속 나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에 문제 5번과도 또 연결성이 있는 거예요. 이거와 또 관련성이 있는 문제죠. 브로커, 중개인 이런 것들 있죠. 중개인들. 6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세요. 6번에 정답 4번이니까 한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보면 문제에서는 완전 기능 도매상 이거 묻고 있죠. 완전 기능 도매상.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기능 도매상 있어요. 일반 상품 도매상, 한정 상품 도매상, 전문품 도매상 이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정답 뭐예요? 4번이에요. 4번. 나머지는 여기 보면 현금 무배달 도매상, 그 다음에 직송 도매상, 우편 주문 도매상, 트럭 도매상 이런 애들은 우편 주문 도매상 일반적이진 않습니다. 얘네들 우리는 한정 기능 도매상이라고 해요. 한정 기능 도매상. 거기에 비해서 4번 서로 관련이 있는 몇 가지 제품을 동시에 취급하는 한정 상품 도매상, 얘네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라고 해야 돼요? 여기 완전 기능 도매상에 해당한다. 완전 기능 도매상은 여기 나와 있는 한정 상품 도매상, 일반 상품 도매상, 전문품 도매상을 다 묶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고요. 문제 7번 같은 것들은 소매상을 위한 도매상의 기능 봐주시고요. 아까 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하죠. 8번은 도매상의 제조업체에 대한 기능입니다. 자, 도매상의 기능이 하나는 앞에 문제 7번에서처럼 소매상을 위한 기능이 있고 또 하나는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아까 이 문제도 앞에서 풀었었죠. 3번 문제. 도매상의 기능이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 그다음에 소매상을 위한 기능 이렇게 있는데 그중에 다른 하나는 뭐냐? 이거는 명시적으로 누구? 제조업체에 대한 기능, 옳지 않은 것은 나와 있죠. 앞에 문제 아까 3번 문제랑 똑같아. 지문도 거의 똑같죠?
지문도 거의 똑같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 제품의 소량 분할해 주는 것 이거 누가? 도매상이 소매상을 위해서 해주는 것이다. 아까 신용기능이 정답이었죠. 이거 나머지는 1번, 2번, 4번, 5번 다 똑같은 지문이에요. 3번 문제랑.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9번 문제도 뭐 보시면 똑같은 문제고요. 상인 도매상에 관련된 문제고요. 10번 보면 10번은 그게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산업재 유통업자에 대한 부분인데 여러분들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옳지 않은 것이니까. 자, 산업재 유통업자니까 B2B에 관련된 부분이죠. B2B랑 관련성이 있다라는 것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테마 3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테마 3번은 유통기관의 종류 중에서 소매상의 기능, 그 다음에 종류에 관련된 부분이다. 이거는 소매상에 관련된 거다. 지금까지는 도매상에 관련된 부분들을 쭉 봤죠.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소매상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소매상, 우리 아까 도매상 관련돼서는 도매상의 종류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도매상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조업자 도매상, 또 하나가 상인 도매상, 브로커도 있죠. 중개인도 있어요, 중개인. 브로커라든가 중개인이라든가 현금 수수료를 받는 사람들 있죠. 그 중에서 시험에 잘 나오는 것은 바로 상인 도매상이 제일 잘 나온다. 제일 잘 나온다. 상인 도매상은 또 하나, 두 가지로 나눠지죠. 완전기능 도매상, 한정기능 도매상. 얘네들이 최근에 시험에 상당히 잘 나오는 것이고, 브로커 관련돼가지고는 2023년도 3회차에 한 문제가 나왔는데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나왔어요. 책에도 없는 문제, 지금까지 딱 처음 나온 문제가 한 번 나왔는데 한번 정답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도매상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도매상의 종류, 그 다음에 도매상의 기능. 도매상의 기능은 누구? 제조업자에 대한 기능. 또 하나는 소매상을 위한 기능, 이렇게 구분되어 있다는 거죠. 이것만 잘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소매상은 최종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얘 기능이 있습니다. 소매상의 기능. 자, 소매상의 기능은 둘이에요. 하나는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 이게 도매상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자, 또 하나는 소비자를 위한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매상의 종류가 있는데 엄청 많죠.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대규모 점포.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 보면 대규모 점포 등이라고 되어 있죠. 대규모 점포. 여기 해당하는 게 뭐 있어요? 대형마트. 그렇죠? 대형마트. 그 다음에 백화점. 그 다음에 쇼핑몰. 복합 쇼핑몰이죠. 복합 쇼핑몰. 그 다음에 쇼핑센터 등등등 이런 것들이 있죠. 여기 말하는 대규모 점포 등은 면적이 얼마? 3,000제곱미터 이상이에요.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나머지 면적이,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잘 알아두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문제 1번. 우리나라 소매업체들의 특징, 올바르지 않은 것들 쭉 한번 읽어보시는데, 1번에 보면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편의점의 경쟁 우위, 장소적인 효용, 그 다음에 24시간 구매가 가능한 시간상의 편리성 등이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상품의 높은 가격을 상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지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편의점 관련해서 편의점은 경쟁 우위가 장소적 효용이 있다는 게 이거 입지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상권 분석에 따르면 입지에 관련된 부분, 입지가 상당히 좋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4시간 구매가 가능한 편리성, 컨비니언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자, 우리 편의점 업태 같은 경우, 편의점도 업태죠? 편의점 하나의 업태입니다. 얘는 어때요? 고마진이에요. 마진율이 높다라는 거, 이익률이 높다라는 거, 가격이 기본적으로 높다라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형 마트라든가 할인점보다는 좀 가격이 높은 편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 회전율도 매우 높죠. 회전율도 높은 업태에 해당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점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제품 계열이 한정되어 있다는 거. 다른 말로 하면 특정이에요, 특정. 특정 계열에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특정, 이런 단어가 나오면 이것은 바로 전문점이다. 전문점은 어떠냐? 고가격이에요, 고마진. 가격은 높습니다. 근데 회전율은 좀 낮죠? 회전율은 낮은 업태에 해당한다라는 거. 그래서 이런 고마진이지만 회전율이 낮았어요. 근데 회전율을 높인 거. 자, 전문점들 중에서도 회전율을 높인 아이들이 있죠. 가격은 조금 낮추고
가격은 일부 낮추고 회전율은 높인 업태가 있죠. 이걸 우리 카테고리 킬러라고 그래요. 카테고리 킬러라고 한다. 정반합의 원리를 활용한 업태가 바로 카테고리 킬러입니다. 얘네가 시험에 또 잘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뭐 동네 슈퍼 이런 것들 나왔고 2022년도인가 뭐 드럭스토어도 시험에 나와서 드럭스토어 올리브영이라든가 뭐 랄라블라 이런 것들 있죠. 다 드럭스토어의 일종에 해당합니다. 그 시험에 나온 적이 있으니까 봐주시고 정답은 4번이에요. 슈퍼마켓 SSM이라고 그러죠. 우리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준대규모 점포라고 합니다. 준대규모 점포. 자, 이마트보다 좀 작은 애들, 이마트 뭐 슈퍼라든가 이마트 24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홈플러스는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롯데마트 같은 경우 롯데 슈퍼 이런 것들이 동네에 있는 편의점보다 조금 큰 애들 얘기하는 것이죠. 슈퍼마켓이라고 합니다. 얘네들이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 아니에요. 저거는 대규모 점포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대규모 점포 등 아까 말씀드렸죠. 대형마트, 그 다음에 백화점 몇 개 있어요. 네, 복합 쇼핑몰, 그 다음에 쇼핑센터도 있죠. 쇼핑센터, 그 다음에 전문점, 전문품점. 얘네들은 용역의 제공장소를 제외한 매장 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상시 뭐 운영을 해야 되고요. 뭐 이런 것들이 있죠. 조건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정답은 4번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 문제 2번, 소비자를 위한 소매상의 기능 이런 것들 나와 있죠. 2번, 3번이 똑같은 문제예요. 그러니까 3번을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3번. 자, 문제 3번 보겠습니다. 문제 3번은 뭐 2번, 뭐 4번 다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3번을 통해서 보도록 하죠. 자, 소매상이 소비자한테 제공하는 기능. 자, 소매상은 둘이죠. 하나는 제조업자를 위한 기능. 하나는 소비자를 위한 기능이 있겠다. 제조업자를 위해서는 가장 큰 기능이 뭐 재고를 보유해 주는 거죠. 재고를 보유해 주거나 아니면 제조업자한테도 뭔가, 그쵸? 정보를 또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정보 제공. 소비자한테도 뭘 해줘요? 정보 제공해 줍니다.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어때요? 정보를 제공해 줘야만 소비자가 그 정보를 듣고 또 물건을 산단 말이죠. 그래서 요거는 둘 다 들어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네들 세모예요, 세모. 소비자를 위한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뭡니까? 상품의 구색입니다. 구색을 갖춰주는 거죠. 어소트먼트라고 우리 가장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구색 맞춤이다. 또 하나 뭐 신용 기능도 해주겠죠. 신용 기능 이런 것도 해준다라는 거. 그 다음에 뭐 배달이라든가 설치라든가 뭐 보증이라든가 이런 기능들도 해준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5번. 소매상은 제조업자 제품의 일정 부분을 재고로 보유한다라는 거. 재고 보유 기준은 누구예요? 얘한테 해주는 거예요. 얘한테 해주는 거. 얘한테.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재고 보유 기능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정답 5번이에요. 문제 4번도 뭐 앞에서 했던 문제 2번, 3번, 4번 다 보시면 알 수 있는 문제고요. 자, 문제 5번 넘어갑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소매 업태는 뭐냐? 업태에 관련된 거죠. 업태. 업종이 아니라 업태입니다. 대개 한 가지 또는 한정된 소수 상품군을 깊게 취급한다라고 되어 있죠. 자, 한 가지 또는 한정된 소수 상품을 깊게 취급한다라는 거예요. 전문품이에요. 전문품. 전문점에 해당할 수가 있겠죠. 근데 잘 읽어보셔야 돼요. 다 읽어봐야 돼요. 여기 봤더니 전문점이 없어요. 1번, 2번, 3번, 4번 없죠. 그렇다면 다음 번도 보셔야 돼요. 할인점보다 훨씬 낮은 가격을 낮췄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형화로 저가 지역에 점포를 설치했다라고 되어 있죠. 원래는 전문품을 취급합니다. 이거는 뭐예요? 가격이 높아요. 전문점에서는 전문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이 높고 어떻습니까? 이거는 가격이 높고 회전율이 낮아요. 가격이 높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은 마진율이 높죠. 이익률이 높다는 얘기예요. 마진율이 높다라는 거. 근데 보면 낮은 가격을 판매했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문품이지만 전문품을 다루지만 그죠? 가격을 뭐야? 가격을 낮춘 거죠. 가격을 낮춤으로써 회전율을 높인 거죠. 회전율을 높였다. 제품은 어때요? 소수의 한정된 상품군이에요. 소수의 한정된 상품군이다. 한정된 상품군을 다룬다. 대표적인 뭐 ABC 마트라든가 이런 것들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 이게 카테고리 킬러다. 카테고리 킬러다. 자, 정답은 3번, 2번 되겠어요, 2번.
최근에 나왔던 것 중에서 뭐 이런 것들 나왔죠. 아울렛도 출제된 바가 있습니다. 아울렛도 출제된 데가 있기 때문에. 아울렛은 뭐예요? 상설 할인 매장이죠. 상설 할인 매장이다. 재고 상품이라든가 2월된 재고 상품 내지는 약간의 하자 있는 상품들을 갖다가 상설 할인하고 있는 매장 아울렛이라는 것도 알아둡니다. 문제 6번. 소매상의 분류, 옳은 것을 골라라 이런 것들이죠. 이런 문제들도 여러분들 한번 쭉 보시면 되겠어요. 소매상의 분류, 유형들이 나와있죠. 분류 기준, 뭐 유형 나와 있죠. 뭐 점포 소매상, 무점포 소매상, 그 다음에 다양성이 높고 낮음, 그 다음에 체인기간인지 독립된, 뭐 체인기간은 비슷한 애들이 동네마다 있는 것이죠. 아니면 독립된, 독자적인 어떤 독자성을, 체인은 기본적으로 표준화예요. 표준화된 매장이죠. 표준화 매장을 갖다 얘기하는 것이고, 얘네들은 독립된 각기 서로 다른 매장을 얘기하는 것이다. 다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고회전, 고마진, 고회전, 저마진 등등 비교하는 문제입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다 옳은 것이니까 이런 문제를 통해서 이거 용어의 정의라든가 분류 기준을 정확하게 알아두는 게 좋겠다. 문제 7번 가겠습니다. 문제 7번. 자, 쇼핑을 하면서도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의류 및 잡화를 판매하는 매장은 물론 영화관, 식당 등을 포함한 대규모 상업시설을 의미한다라는 거. 복합 쇼핑몰이죠. 원스톱 쇼핑이 가능한 것들이죠. 쇼핑도 하고 여가도 즐기고 식당에서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자 복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원스톱 쇼핑이 이루어지는 것 복합 쇼핑몰이라고 합니다. 복합 쇼핑몰. 근데 문제 8번은 뭐 최근에 기출 문제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거 최근에 나왔던 거죠. 이거 랄라블라 그렇죠? 올리브영 같은 애들 드럭스토어입니다. 2022년도인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봐주시기 바라고 테마 4번으로 넘어갑니다. 테마 4번. 유통 경로죠. 어떻게 보면 제 1과목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유통 경로다. 우리 마케팅 믹스 4P를 얘기합니다. 4P. 프로덕트, 그다음에 프라이스, 그다음에 프로모션, 마지막 플레이스 기능인데 자, 이 세 가지는 어디? 유통 마케팅에서, 유통 마케팅 과목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거죠. 50% 정도 나와요. 50% 정도. 25문제 중에서 12문제에서 한 14문제까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 플레이스 부분은 어디? 1과목. 유통물류 1번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플레이스, 유통 경로에서 유통 경로가 어떻게 나눠지는지, 유통 경로의 뭐 길이 짧고, 그 다음에 긴 것들, 간접 유통 경로, 직접 유통 경로, 근데 유통 경로의 종류라든가, 유통 커버리지 전략, 뭐 이런 것들 시험에 엄청 많이 나오잖아요. 유통의 갈등에 관련된 부분도 출제가 되고요. 또 제일 많이 나오는 커버리지죠, 커버리지. 이런 부분이 출제가 된다라는 거. 이거 1과목에서 주로 나오고, 자, 물론, 3과목에서 플레이스가 또 한 문제 정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하튼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레이스는 1과목에서 매우 중요하다. 자, 문제 1번 봅니다. 유통 경로가 필요한 이유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뭐냐? 분류 기능을 통해서 소비자한테 구색도 제공해 주고요. 유통 경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죠? 뭐 서플라이어, 가장 중요한 생산자, 그다음에 도매상, 최종 소매상까지 쭉 내려가잖아요. 이 중에서 소비자한테 구색을 제공해 주는 건 누구예요? 소매상의 기능이죠. 유통 경로가 필요한 이유 중에 하나. 두 번째, 적절한 경쟁을 통해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유통 경로가 필요한 이유, 적절한 경쟁이 유통 경로가 필요한 이유는 아니에요. 아닙니다. 물론 적절한 경쟁이 이루어진다라면 유통 경로가 활발해지겠죠. 뭐 그런 건 있겠지만 유통 경로가 필요한 이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3번에 보면 거래 비용 및 총 거래수, 횟수를 줄여준다. 아주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죠.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 이거잖아요. 이거. 총 거래 횟수, 총 거래수 최소화의 원칙 이런 것들 있죠. 생산자, 소비자가 이렇게 있으면 생산자가 뭐 셋이 있고 소비자가 만약에 넷이 있다. 만약에 중간에 거래상이 없으면 어때요? 서로 찾아다녀야 돼 이렇게. 총 거래수가 3 곱하기 4에서 12가지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생산자와 소비자가 셋, 넷 이렇게 있는데 중간에 이마트가 하나 꼈어요. 홈플러스가 꼈습니다. 그럼 얘네들은 생산자는 얘네들한테 납품하면 되는 것이고 소비자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거기 가서 편리성 있는 곳에 가서 물건을 사면 된다는 얘기죠. 3 더하기 4 이렇게 해가지고 7가지로 총 거래수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총 거래수가 줄어든다는 건 사회 전체적으로 본다면 사회 전체적인 비용이 줄어든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겠다.
정답은 2번입니다. 2번. 그 다음에 요거는 이거 자체만으로도 시험에 여러 번 출제가 되죠. 문제 2번입니다. 유통경로의 전방 흐름. 우리 전방 흐름이 있고 후방 흐름이 있다라는 거. 전방, 후방 아시죠? 뭐 생산자로부터 하면 생산자, 뭐 도매상, 뭐 소매상 이렇게 있으면 여기 뭐 서플라이어도 있죠. 서플라이어. 이렇게 쭉 있는데 자,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 이걸 우리 전방 흐름이라고 하고 거꾸로 그렇죠? 최종 소비자까지 있죠. 거꾸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거 우리 후방 흐름이라고 한다라는 거. 일반적으로 전방으로 내려가는 거 뭐예요? 물건의 흐름이죠. 물자의 흐름은 주로 밑으로 내려간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소유권이죠. 소유권.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이요. 소유권 이전의 방향은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예요. 후방은 거꾸로 올라가는 게 대부분이겠죠. 전방과 후방만 여러분들이 개념을 알고 계신다면 쉽게 맞출 수가 있겠다. 정답은 4번이에요. 전방. 문제에서는 전방을 묻고 있기 때문에 촉진이라든가 프로모션은 이렇게 하는 거죠. 프로모션 뭐예요? 프로모션. 프로모션 중에서도 특히 뭐예요? 푸시하는 것들. 푸시하는 것들은 이렇게 내려간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물리적인 보유. 다른 말로 하면 소유권이죠. 이거는 밑에 방향으로 내려간다. 거꾸로 위로 올라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뭡니까? 거꾸로 올라가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캐시. 그렇죠? 물건을 사면 대금이 올라가잖아요. 캐시라든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 올라갈 수 있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4번 가도록. 4번. 3번 한번 풀어보세요. 문제 4번은 두 가지를 묻기 때문에 아주 좋은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제 4번, 5번, 6번 이런 문제들은 별표 치시고 무조건 공부를 하셔야 된다. 문제 4번,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 중간상이 개입함으로써 거래수가 결과적으로 단순화, 통합화된다. 뭐죠? 총 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이다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기억번 뒤에 보면 도매상이 재고를 대량으로 보관한다. 재고를 보관하는 거 뭐예요? 집중 준비의 원리 내지는 집중 저장의 원리라고 하죠. 정답은 그래서 5번입니다. 5번. 이 문제도 워낙 많이 나왔어요. 문제 5번 보죠. 문제 5번도 상당히 중요하다.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거, 용어를 말하라 이거죠. 구매자가 원하는 소규모 단위로 나누는 거, 이거 뭐예요? 분배, 분할이죠. allocation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배가 나와 있는 거, 분배 나와 있는 거 뭐 있어요? 3번 아니면 4번 둘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되겠죠. 그 다음에 다양한 생산자들로부터 제공되는 제품을 대규모로 공급이 가능하도록 대량으로 구매했다. 이거 뭐야? 수합이라고 해요. 수합 내지는 다른 말로 집적이라 집적. 영어로는 뭐야? accumulation. 이 표현을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옆에 보면 영어 표현도 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accumulation이야. 이 수합이라고 해서 잘 못 알아듣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분은 출제자 중에 수합이라고 내는 사람도 있고 어떤 출제자는 집적이라고 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 표현이 항상 같이 들어간다. accumulation이라고 합니다. 집적이죠, 집적. 누적적인 거. 다른 말로 누적적이죠. 누적적이다. 우리 이 과목 상권 분석에 가면 누적적 흡입력 있죠. 그때 accumulation이라는 단어가 그때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답 뭐겠어요? 4번이죠, 4번. 디귿번에 보면 이질적인 제품들을 색, 크기, 용량, 그다음에 품질 등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동질적인 놈으로 구분하는 거, 이거 분류라고 하죠, 분류.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6번도 중요한데요. 유통과 유통 경로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을 묻고 있죠. 옳은 것. 나머지는 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1번에 보면 유통의 상적 기능에는 소유권 이전 기능 좋습니다. 매매 기능, 장소적인 조정 기능이 있습니다. 장소적인 조정 기능은 뭐예요, 이거는? 장소적인 이동이잖아요. 이거 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장소적 효용. 운송을 통해서 이루어지니까 운송, 보관, 하역, 얘네들 뭡니까? 물적 유통이죠. 물적 유통에 해당한다. 그래서 상적 기능에는 얘는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런 거 하나씩 찾아내는 것이죠. 자, 2번에 보면 수직적 경로 시스템이란 생산자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한테 제시하는 유통 구조의 통로를 얘기합니까? 수직적 경로 시스템은 뭐예요? 수직적이란 건 밑으로 쭉 내려가는 거죠, 이렇게. 생산자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한테 제시하는 유통 구조의 통로? 이게 수직적 유통 경로는 아니죠. 생산자가 제품을 최종 소비자한테 제시하는 유통 경로는 직접 유통 경로라고 하다. 직접 유통 경로. 요즘에 D2C라고 해요. D2C. 인터넷에서는 D2C라고 합니다. Direct to
컨슈머. 이렇게 해서 기업이 다이렉트 직접 누구 컨슈머 소비자한테 물건을 판매하는 구조다. 그래서 직접 유통 경로다. 그래서 생산자가 제품 최종 소비자한테 직접 제시하는 거 D2C에 해당한다. D2C. 직접 유통 경로. 이런 문제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3번 유통 경로에서 중간상이 생략됨으로써 유통이 단순화, 그 다음에 통합화되어 실질적인 거래 비용이 감소되는 것을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이라고 합니까? 중간상이 생략되는 게 아니라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예요. 필요한 이유. 생략되는 게 아닙니다. 중간상이 필요한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게 총거래수 최소화의 원칙이다. 이쪽 이렇게 보시고 4번 같은 경우 뭐 변동비 우회 원리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정답은 5번이다. 도매상이 대량으로 보관하고 소매상은 적정량만 보관하므로 상품의 사회적 보관량을 총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 집중 준비의 원리 내지는 집중 저장의 원리라고 합니다. 정답은 5번이 맞는 거죠. 맞는 거. 자, 7번도 뭐 비슷한 문제요. 6번이랑 거의 비슷한 문제인데 사이즈만 커졌을 뿐인 것이죠. 근데 8번도 2022년도 나왔던 기출문제이니까 8번 문제 보시는데 8번도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8번 문제 보시면 7번은 봐주시고. 자, 우리나라는 도매상이 매우 취약합니다. 왜? 나라가 땅덩어리가 좁기 때문에 도매상보다는 소매상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땅덩어리가 큰 나라들이 있습니다. 미국이라든가 뭐 브라질이라든가 캐나다라든가 이런 나라들은 워낙 크기 때문에 소매상보다는 뭐예요? 중간중간에 거점 역할을 하는 도매상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건 뭐랑 관련성이 있겠어요? 이거 지역성과 관련성이 있죠. 지역성. 뭐 비탄력성, 표준성, 집중성 이런 거 아닙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은 테마 5번이죠. 수직적 유통 경로부터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풀어보시고 틀린 부분 복습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